거울 속의 나와 진짜 나. 미러링 효과. 1902년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는 미러링 효과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아관념은 타인과 교류하면서 형성되고 타인의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자신에 관한 생각은 타인으로 인해 생기며 타인의 태도로 결정된다. 쿨리는 인간 본성과 사회질서라는 책에서 유명한 비유를 들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라고 했다. 이를 미러링 효과라고 한다. 말 그대로 미러링 효과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에 대한 자아인식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이다. 사회심리학 이론에서는 타인의 견해를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미러링 효과는 모든 사람의 자아관은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 다음 타인이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상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타인이 어떤 감정을 갖는지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자아인식을 주도한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자선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한 후 다른 사람의 여러 평가와 반응을 보면서 타인이 나를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어서 타인의 평가나 여러 피드백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나를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하리라고 추측한다. 그 후 나는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기쁨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매우 열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나는 계속 이런 기준을 자신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자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대로 같은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자선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한 후 타인이 나에 대해 자선활동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위선자로 평가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평가는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자선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위선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는다. 나는 타인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은 절대 위선자가 아니라고 한층 더 확신한다. 우리가 접하는 소설에는 의뢰의 이런 줄거리가 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살고 있고 뼛속까지 사악한 피가 흐른다. 어느 날 그는 한 낯선 지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좋은 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모두 성인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자신 역시 점점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인이라며 칭찬했다. 그러자 자신 역시 점점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좋은 사람의 표준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인성 속에서 선량함을 찾아냈다. 소설 마지막에서 그는 자신을 성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악한 친구와 원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는 지난날의 죄악을 씻어내며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속의 나가 진짜 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비록 이야기 내용은 진부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심리학 근거는 충분하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비슷한 광경을 만난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기차에 탔는데 객차는 이미 사람으로 가득했다. 그중 한 젊은이는 의자에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는 안고 싶어 울고 불며 손으로 젊은이를 가리켰다. 그러나 젊은이는 못 들은 체하며 여전히 누워서 자는 척했다. 이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며 말했다. 이 아저씨가 너무 피곤한가 봐. 좀 자게 그냥 두자. 아저씨가 자고 일어나면 꼭 자리를 비켜줄 거야. 몇 분 후 젊은이는 눈을 뜨고는 방금 잠에서 깬 듯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곤 다른 한 자리를 아이의 엄마에게 내주었다.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아이 엄마의 한마디로 인해 그는 정중히 자리를 양보했다. 이런 오묘한 상황은 자신에 대한 자아평가가 변했음을 보여준다. 짐작해보면 처음부터 젊은이의 자아인식은 나는 두 자리를 차지해도 괜찮아 와 같은 이기적인 심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들었을 때 그의 자아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단지 너무 피곤해서 휴식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야. 그의 자아관이 변화하자 행동 역시 달라졌다. 개인과 사회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인은 종종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진짜 자아인식을 완성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사회적 피드백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나는 뛰어난 거고 너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기적 편향.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심리학자가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의 자아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90%의 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른 동료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측정했다. 그중 86%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 실적을 실제 평균보다 높게 평가했고 오직 1%만이 평균보다 낮게 평가했다. 그 후 심리학자는 전체 회사의 평균 임금 수준을 파악해 임원들이 평가한 자신의 보수와 능력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높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즉, 그들의 노력, 뛰어난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그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자신이 사실 남들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원인을 생각하며 하늘을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회사 임원들이 모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일까? 이는 모든 사람이 지닌 일반적인 결점이며 심리학에서 이는 이기적 편향이라 부른다. 사회심리학을 쓴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이기적 편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자아와 관련한 정보를 가공할 때 일종의 잠재적 편견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는 쉽게 벗어던지면서 성공의 찬사는 달게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고한다.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믿는다. 이러한 자기 미화 감정은
자신의 훌륭한 면에 스스로 도취하게 하고 어두운 면은 간간히 흘려 넘기게 한다. 다시 말해 이기적 편향은 우리가 자아와 관련된 정보를 가공할 때 나오는 잠재적 편견이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 자신을 대하고 성공하면 내 실력 덕분이고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세상 탓, 남 탓을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운동선수는 승리를 자신이 쏟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패한 후에는 날씨나 심판의 편파적인 경기 운영 같은 다른 요인으로 탓을 돌린다. 보험조사표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원인을 이렇게 묘사한다. 어디선가 차 한 대가 튀어나와 갑자기 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제 차가 막 교차로에 왔을 때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 시선을 가로막아서 다른 차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한 행인이 제 차를 들이받더니 갑자기 차바퀴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회사의 이윤이 증가할 때도 대부분 CEO는 회사의 추가 이익을 자신이 관리를 잘해서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직원들을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다. 심지어 성공과 실패를 묘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주어를 봐도 이러한 편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경우 나 역사시험 A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역사 선생님이 생각지도 않게 C를 주셨어 라고 말한다. 캐나다의 여러 심리학자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이기적 편향에 관해 연관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91%의 아내들이 직접 대부분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중 76%의 남편들만 이 부분에 동의했다. 그중 한 사례를 보면 어느 부부는 매일 저녁 빨랫거리를 지저분하게 바구니 바깥으로 내던져 버린다. 다음 날 아침 부부 중 한 명이 옷을 주워서 빨래 바구니에 넣는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이번에는 당신이 주울 차례야 라고 말하면 남편은 무슨 근거로 10번 중 9번은 모두 내가 주었는데 라고 생각한다. 그는 바로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주었다고 생각해? 아내는 대답했다. 대충 10번 중 9번. 이 역시 이기적 편향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 중 하나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되게 말하고 불리한 부분은 무시해버린다. 따라서 이기적 편향을 자기 본위적 편견이라고도 부른다. 이기적 편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일어나기도 한다. 팀이 함께 협력할 때 이기적 편향은 함께 협력 중인 사람에게 그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느끼게 만든다. 또한 협력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다른 협력자를 비판하게 만든다. 그러다 결국 팀워크가 깨어지기 시작한다. 부부 사이의 이기적 편향 역시 가사노동에 대한 싸움을 부르고 부부관계에 불화를 일으킨다. 이기적 편향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로서 어느 한쪽의 영향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러한 귀인 오류를 피해야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두 직원의 매출액은 왜 차이가 날까?
앵커링 효과. 1974년 히브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번스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에서 차지하는 의석이 몇 %인지 추정하게 했다. 먼저 무작위로 피실험자에게 백분율 숫자를 준 후 각자에게 이 무작위 숫자는 실제 의석수보다 크거나 작다는 것을 암시했다. 마지막으로 피실험자들에게 진짜 의석수를 추측하게 했다. 재밌는 것은 피실험자들이 마지막으로 추측한 의석수 숫자가 모두 처음 무작위로 받은 숫자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명의 피실험자가 받은 무작위 숫자가 각각 10%와 65%였다면 그들이 마지막에 추측해낸 숫자는 각각 25%와 45%였다. 이는 2명의 피실험자들이 처음에 받은 무작위 숫자와 매우 가까웠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 실험을 통해 이전에 제기한 앵커링 효과를 검증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얻은 첫 번째 정보에 따라 사고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앵커는 배의 닷을 말한다. 닷을 내리면 배가 아무리 멀리 움직인들 닷에 묶인 밧줄의 거리만큼 맴돈다. 첫 번째 얻은 정보는 바다 밑바닥에 잠겨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사고 역시 어딘가에 고정되어 왜곡된 선입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는 처음 얻은 숫자가 무작위이며 진짜 숫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더라도 진짜 숫자를 추측할 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예측한 진짜 숫자가 무작위 숫자의 일정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 닷을 내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닷을 내리는 지점이 의식의 깊은 곳에 묻혀 있고 심지어 자신이 이미 닷을 내리는 지점에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정보로 인한 선입견에 따라 잘못 인도되는 것이다.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다.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가게에 직원 2명이 있었다. 그중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 비해 항상 매출이 높았다. 고객들은 무작위로 직원을 선택한다. 심지어 줄을 선 사람의 수가 적은 쪽의 직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직원이 몇 명이든 이론상으로는 그들의 매출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매출액의 차이가 나자 주인이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인은 일부러 카운터 옆에 서서 매장을 관찰했다. 고객이 주문할 때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다. 달걀 프라이를 원하시나요? 고객이 주문하든 안 하든 그 직원은 항상 똑같이 고객에게 물었다. 반면 다른 직원은 달걀 프라이를 1개 드릴까요? 아니면 2개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고객 중 70%는 1개만요 라고 대답하거나 2개요 라고 답했고 오직 30% 고객만 달걀 프라이는 없어도 돼요 라고 답했다. 자연스레 두 번째 직원의 매출이 첫 번째 직원보다 많았다. 이는 대표적인 앵커링 효과의 응용이다. 두 번째 직원은 고객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달걀 프라이를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두었고 고객은 자연스레 달걀 프라이를 주문하게 된다. 고객의 사고 범위는 몇 개의 달걀 프라이가 필요한가 라는 쪽에 닷을 정하고 소수의 사람만 제3의 선택으로 달걀 프라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닷에 갇혀 사고하는 심리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자신도 모르게 일단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사고 패러다임을 만든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사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닷을 내리는 것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사고를 편중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앵커링 효과를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시야를 가능한 한 넓게 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생각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방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선입견에 치우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우리의 뇌는 처리하는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반대로 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는 뇌가 빠르게 회전해 정보의 가치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사고의 닷을 내리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이전에 들었던 말은 모두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한다. 혹은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는 보조장치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전의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든 그 자리에서 즉시 분석하여 결정하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든 깊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닷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있다. 하나는 이전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닷을 내리는 것이 가진 숨은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대량으로 수집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닷을 내리는 것에 영향을 최소화한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월렌다 효과. 월렌다 효과는 미국의 유명한 고공 외줄 묘기의 공연가인 칼 월렌다에서 따왔다. 월렌다는 역사상 최고의 공중 고개사였다. 월렌다 사전에 실패란 없었다. 1978년 73세의 월렌다는 작별 공연 후 은퇴 선언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해변 도시 산후안으로 공연 장소를 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실수도 한 적 없었던 월렌다가 작별 공연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만다. 그는 와이어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동작 두 가지를 보여준 후 바로 수십 미터 높이의 와이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의 아내는 말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공연을 나가기 전 이번 공연은 진짜 중요해. 실패가 없어야 해. 라고 끊임없이 말했거든요. 이전에 했던 모든 공연에서 그는 줄을 잘 타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은 작별 공연이다 보니 너무나 성공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일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노심초사하고 실패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와이어 타는 것 외에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 심리학자들은 거대한 심리 압박을 받으며 끝없이 근심 걱정을 하는 심리 상태에 대해 월렌다 심리 상태라고 불렀고 월렌다 효과라고도 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는 곧 동력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월렌다 효과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양날의 검이며 수천 수만의 적을 죽일 수 있는 예리한 무기가 되어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심리 연구의 원조 한스 셀리의 의사는 스트레스를 해로운 스트레스와 유익한 스트레스로 구분했다. 유익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생활을 효과적으로 도우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해로운 스트레스는 무기력, 의기소침, 실망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 신체와 심리 상태에 나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월른다 효과는 바로 이러한 해로운 스트레스에 속한다. 이는 비이성적인 스트레스로 그 근원은 개인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다. 즉, 자신이 실패할 것을 걱정해 일을 성공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유익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정서이지만 해로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분산시켜 쓸데없이 터무니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해득실을 따지고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손 놓고 싸우는 편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960년대 미국의 유명 연설가인 존 존스는 젊은 시절 한 웅변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 대회는 마이애미 대학교의 한 단체에서 개최한 것으로 전국의 명문학교 선수들이 참가했고, 후원하는 곳 중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과 같이 명문 대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존스는 준결승에 진출한 후 매우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회를 통해 강연계에서 활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경쟁을 펼치는 동안 상대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존스는 연설문을 집어들자마자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목소리가 떨렸고, 심지어 리허설 때는 대사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다. 대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존스의 심리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는 거의 우승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포기하려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을 때 존스는 정신을 차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비록 마지막에 탈락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든 후 존스는 자신이 탈락할 가능성에 대해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긴장이 점점 풀렸다. 마침내 마지막 경기에서 존스는 심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유가 생겼다. 풍부한 목소리와 감정으로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고 상대 선수 역시 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으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존 존스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침착하게 연설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갖추었고 연설가로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월렌다 효과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고도의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간의 훈련을 무너뜨리며 형성하는 무의식적 반응이다. 이른바 숙련은 연습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뜻밖의 상황이 생길 때 기술이 숙련된 사람은 의식적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이는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에서 얻은 잠재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패할까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반응하는 속도 역시 느려져 생각을 둔하게 만든다.